자, 드디어 제가 계산 문제 질문을 일산에서 처음 받아봤어요. 여기 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이게 이론 하다 보면 이제 계산도 어디 갔어? 누가 또 들고 갔나 보네. 선생님이. 이거 말고 있는데. 예. 자, 아무튼 계산을 처음 질문 줬어요. 일단은 오늘 진도는 요 두 번째 특강 둘. 근데 요 두 번째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쓸데없이 내용이 많아. 쓸데없이.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다 종합 문제가 이쪽이 많이 나와요. 이쪽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는 게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앞에 뭐 수익률,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제가 오후 특강 하는 줄 알았더니 다음 주부터 하더만.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일부를 지금 요 특강 1번에다가 내가 맞춰놨는데 너무 2주나 지나면 다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스러워. 지금 문제 다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후 특강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가 2주 텀에 또 한 번씩 더 보게 되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드디어 이제 계산 문제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계산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필수서 뒤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필수서 뒤에 계산 문제. 원래는 필수서 뒤에 계산 문제 해설을 내가 다 넣어놨었어. 해설을 옛날 강의 노트, 옛날 필수서에는. 근데 왜 지금은 해설을 안 넣어놓고 문제만 넣어놨니? 그러면 해설을 넣어놨더니 계산을 겁나 연구해. 겁나 연구해. 왜? 계산이 막상 몇 번 풀고 익숙해지면 손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계산이 항상 똑같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론 문제도 살짝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가 살짝 바뀌면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야. 완전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해설을 넣어놨는데 자꾸 계산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근데 계산을 딱 손 대서 나는 2가 나왔어. 2가. 근데 지문에 2가 없는 거야. 천인공갈 이러니까. 그러면 말 문제는 내가 3번을 딱 찍었어. 그래도 넘어가지. 왜? 3번이 틀렸던 말도 내가 어떻게 알아? 가다만 나올 때까지. 근데 내가 계산을 딱 풀었는데 2가 딱 나왔어. 맞아. 2가 없는 거야. 딱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한 번 더 풀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한 번 더 풀기 시작하면 이제 마킹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마킹.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해설 다 빼버렸어. 그래서 이게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고, 능력이 되지 계산에 별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미스터 오기 수업 중에 찍어주는 것만 딱 패턴이 별로 안 바뀌는 형태, 그런 것만 딱 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좀 지금 공부할 때 관심 있을 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두루미 유튜브 채널 가면 빵꾸 노트 우리 익힘장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재생 목록에 보면 계산 짤강이라고 있어. 계산 짤강. 그 계산 짤강에 보면 필수서에 들어가 있는 계산 문제를 내가 싹 풀어서 올려놨어. 근데 제가 자주 언급 안 쳐. 왜? 계산은 너무 겁나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나오더라고. 부작용이.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냐 그러면 부동산학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 부동산학에 공부를 해도. 나는 민법만큼 전제는 민법만큼 부동산학에 투자한다는 거야. 민법 10시간 하고 부동산학 딸락 1시간 해놓고 부동산학이 민법처럼 점수 안 나와요. 이거 아니고
민법처럼 부동산학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죠. 계산이 도움이 돼. 계산이 딱히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단 계산은 그렇게 고득점에 점수 획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문제를 빼고는. 이유는 시험 전국 모의고사만 봐도 알아. 전국 모의고사만. 계산 문제를 아무리 준비해도 계산 문제를 맨 나중에 풀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투입할 시간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자, 그럼 오늘 이제 특강 2번 들어갑니다. 오늘 양이 많다 그랬어. 그리고 주제별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있죠. 오늘 진도 싹 나간 다음에 한꺼번에 문제 풀고 있잖아. 자, 일단 시장론입니다. 시장론에는 일단 뭐부터 나와 있니? 익힘장에 효율적 시장. 자, 그리고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뭐 적지는 마. 이거 뭐 같아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경제론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논점 네 가지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도 대답을 못해. 다른 학원에서. 여기는 이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내가 다른 학원에서 하나 만들었어. 두 문제를. 자,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이론 문제가 두 문제 나와. 첫 번째가 뭐니? 그러면 아이고 C란다. 기본 개념을 묻는다. 세상 이런 것까지 두 문제를 따. 이게 따지 마.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할 테니까 저랑 같이 봐. 경제학에서 준비해야 될 게 일단 수요와 공급 이론의 두 문제야. 어디서 나오니? 그러면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이 기본 개념이 뭐예요? 수요가 뭐니? 수요량이 뭐니?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뭐니? 수요의 법칙이 뭐니? 이런 거.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증은 뭐겠어? 박스를 주고 증가 감소를 구별하세요. 요 문제야. 그리고 수요 공급이 변화되면 뭐가 바뀌어? 시장의 균형이 변화되죠. 이게 균형과 관련된 문제야. 그리고 탄력성은 무조건 종합 문제 한 문제지. 그래서 야, 경제론에서 나 뭐 준비해야지? 그럼 뭐라고? 기증, 균타, 암개나. 기본 개념을 묻는다. 기본 개념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어떤 사건을 주고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의 변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그 다음에 탄력성, 종합 문제 하나. 이런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죠? 돼야겠어. 아니, 일장 총론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개념이요, 복합 개념이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요, 주택의 분류요, 부동산 특성과 파생 현상요. 이렇게 대부분 들어준다고. 근데 경제학에서 뭘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 개념, 증가 감소, 균형의 변화, 탄력성 종합 문제 하나. 이렇게. 뭔가 좀 그래야 마음이 좀 뭐 안정이 좀 되지. 이런 거 해야겠구나.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요걸 만들어봐. 네 글자를. 네 개의 주제니까. 기, 증, 균타. 이따 물어볼 거야. 자, 들어갑시다. 자, 시장론에서는 크게 두 문제야. 크게 두 문제. 일단 하나가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은 과거 정보만, 그 다음에 중강성은 현재 정보까지. 과거, 현재 정보까지. 그리고 강성은 모든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서의 첫 번째 논점은 뭐니? 그러면 각각의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럼 이해는 뭐야? 이거 이해는 해야 돼.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약성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 정보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약성 시장에서 내가 초과 이윤, 두 글자는 대박이죠. 대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저 시장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야 돼.
저 시장에 없는 정보를 나만 분석해야 돼. 그렇죠. 저 시장에 없는 정보를 나만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돼. 그러면 과거를 뺀 현재, 미래 정보. 그 중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니까 이 시장이 없는 미래 내부 정보.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저 시장이 없는 정보는 없어. 이렇게 해서 이게 이해잖아. 이해.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거 암기하는 거죠. 진리. 일단 과거 정보가 나와. 과거 정보가. 그러면 시장의 종류 불문하고 초과인 얻을 수 없어. 그 느낌상 야 옛날 정보로 뭔 대박을 얻겠어. 옛날 정보로 느낌이 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강성이야. 강성 시장은 느낌이 엄청 강해 보여. 그래서 투자자가 강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벌써 절반이 끝나버리지. 절반이. 그래서 항상 과거 정보가 나오면 그냥 뒤만 봐.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이 나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암기하자는 거죠. 자, 약성 시장에서 약을 우리가 암기했죠. 약이 되려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 그 중강성은 니은이니까 미래, 니은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여기 암기 코드죠. 일단 요거 하나. 자,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이거. 과거 정보 나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강성 시장이 나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는 요 논점이 어려운 거예요. 논점이. 요게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할당 효율적 시장도 수거가 있잖아. 수거가. 요거 수거.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그럼 항상 수거가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놈죠. 항상 완전한 경쟁 시장이 나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쟁 시장 중에 제일 센 시장이야. 완전한 경쟁이니까. 그러면 항상 효율적 시장에서는 제일 센 누가 나와야 된다? 강성 시장이 나와야 된다. 진짜 잘 나와요, 이것도. 자, 경쟁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센 경쟁 시장이니까 강성에서도 효율적 시장에서도 강성, 제일 센 강성. 완전 경쟁, 강성. 완전 경쟁, 강성. 요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나오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유일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할당이라는 건 자본, 돈의 할당을 말하고 돈의 할당이란 돈이 멈춰 있다라는 뜻이죠. 돈이 멈춰 있다. 그러면 돈이 왜 멈춰 있니? 그러면 어느 시장에서도 뭐시기를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돌아다니지 않고 멈춰 있다. 딱 요거 두 개야, 논점. 자, 그 다음에 경기순환은 빼고, 자, 거비즈 모형으로 합시다. 자, 거비즈 모형은 어떤 논점이에요? 거비즈 모형은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 익힘장에는. 그러니까 거미집 보면 또 어디 곤충 이야기인지 생각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항상 가격이라는 건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건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둘이 가격을 만드는데 가격이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에치켈은 누구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공급자, 이게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공급자가 농산물의 공급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로 분석하는 거야? 소비자의 행동으로 수렴이냐, 순환이냐, 발산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소비자의 행동으로. 그런데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렴형은 뭘 말해요? 수렴형은. 이거 해결되는 거야. 뭐가? 폭등과 폭락이 해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이 해결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니? 하나의 안정된 가격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죠. 하나의 안정된 가격으로 수렴한다. 우리 라면 가격 같은 건 대부분 얼마로 수렴돼 있어요? 라면 안 먹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커피는 너무 천지차별이고 대부분 한 1,000원 정도의 한 개당 1,100원 정도의 수렴돼 있잖아요. 안정된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렴형이라고 한다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 패턴이 3개가 있죠. 일단 탄력성을 줬어. 그럼 탄력성을 주면 이걸 똑똑도라고 번역한다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죠, 소비자가 행동을 결정하니까 소비자라도 똑똑하다면 폭등과 폭락을 해결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의 수치에 무조건 동그라미 딱 치는 거죠. 그리고 공급자보다도 수치가 높아. 똑똑하구만. 탄력성이니까 소비자가 해결한다. 수렴. 그리고 수치가 똑같으면 무조건 순환이야. 순환.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친다. 공급자보다도 수치가 낮아. 그러면 소비자마저 뭐 하다는 거야? 안 똑똑하다는 거야. 그럼 난리 난 거죠. 여기는 항상 공급자가 문제니까. 그래서 난리 난다. 발산은 폭등과 폭락이 더 이렇게 심해지는 형태를 뜻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암기 타고 들어가야지. 누구의 키를 봐? 기울기 값을 키 값으로 번역하고 누구의 키? 소비자의 키를 보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렴,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의 발산,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붙는다.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치에 딱 동그라미 쳐. 그 기울기 값이니까 키 값으로 딱 번역해.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키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1.5라고만 번역하는 거지. 그러면 1.5 공급자보다도 작죠. 이게 땅에 붙는다. 수렴. 수치 똑같으면 순환.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친다. 기울기, 키값. 공급자보다도 커. 땅에서 발사된 듯하다. 발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몇 번만 해보면 안 틀려. 근데 뭐가 문제니? 이제 함수를 제시한 경우, 함수. 자, 함수를 제시했을 때는 함수에서 뭘 찾는다? 기울기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값을 찾으면 요 문제가 되는 거지. 요 문제가. 그러면 기울기 값을 어떻게 찾니? 그러면 항상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무슨 앞에? 수량 앞에 수치. 수량 앞에 수치. 그리고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 P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봐.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요건 FM대로 한번 해보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5야. P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값 1.5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2. P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 2. 그럼 우리는 항상 수요 함수를 봐야죠. 소비자의 키를 따지는 거니까. 소비자의 키가 작죠. 소비자의 키가 작다. 땅에 붙는다. 수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달이 되면 바로 눈에 보여.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2고 P야. P로 시작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위. 그냥 동그라미 딱 치면 된다고. 근데 여기 문제라고 그랬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4야. 근데 P가 아니라 2P죠. 그러면 항상 P로 만들어줘야 돼. 여기를 P로 만들어주려면 2로 나눠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결국 2분의 4. 2죠, 2. 근데 수치가 똑같으니까 순환.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수량 앞에 있는 수치 1, P로 시작. 그러니까 기울기값 1이야.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지. 자, 여기는 수량 앞에 수치는 1인데 2P야. 2P. 그럼 어떻게? 2로 나눠주면 P가 되지. 그러면 이 꼴이니까 이쪽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1, 0.5가 기울기값이죠. 그럼 소비자의 키가 2배 더 크네. 그러니까 땅에서 발사됩니다. 요건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돼. 기계적으로. 나올 때 됐다? 안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고. 그래서 올해는 시장론에서도 할게 거미집 모형이 추가야. 효율적 시장, 거미집 모형.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매년 나와. 얘는 매년 나와. 주거분리 주택 여과현상. 주거분리 주택 여과현상. 자, 그럼 불러봐. 시장론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나요? 일단 효율적 시장.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우리가 왜 시장론에 있어? 거미집 모형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된다는 거야. 봐봐. 나는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에 반영된다는 거야. 우리 요새 주식에 광고를 하잖아요. 요새 난리 나버렸어.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지금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기업의 정보가 뜹니다. 기업의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잖아. 이런 걸 분석했잖아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게 효율적 시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 시장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야. 배추 가격이 어쩔 때는 포기당 2만 원, 어쩔 때는 포기당 100원.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가끔 본다고. 그게 거미집 모형이야. 농산물 시장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이 주거분리 주택여가는 주택시장이야. 주택시장.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 하나는 주거지역이 분리된다는 거야. 어떻게? 소득계층별로 고소득,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현상을 찾아보죠. 이게 주거분리 현상. 그리고 주거지역이 왜 이렇게 분리됩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 때문이죠. 외부 효과. 서로 섞여 살기 싫습니다. 외부 효과. 그리고 주택여가는 자, 우리는 항상 보다 나은 질의 주택에 거주하고자 노력을 하죠. 보다 나은 주택을 뭔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내가 신축을 하느냐, 기존 주택을 물려받는 걸 선택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새 누가 주택 건축하는 사람이 어딨어. 전원주택 말고. 도시지역에서는 전부 다 기존 주택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물려받는 것으로 그걸 해결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택 순환 현상이지. 주택 순환 현상. 주택 시장에서 가장 특별한 현상이 뭡니까? 주택 순환 현상이야. 주택 순환 현상. 주택은 누군가가 한 번 쓰고 버린다,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물려준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 시장의 주택 순환 현상이죠. 근데 주택 순환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하향과 상향. 하향은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거죠. 아랫사람에게 물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현상인데, 아니 왜 고소득층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노후화돼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물려받습니다. 저소득층이 물려받았으니까 이게 하향여가지. 하향여가. 자, 반면에 상향여가는 저소득층 주택을 누가? 고소득층이 물려받는 거야. 고소득층이.
근데 고소득층이 왜 물려받아요? 재개발돼서 가격이 오르면, 재개발돼서 가격이 오르면 요게 상향여가고. 그럼 다 봐. 시장론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자주 느끼는 현상들만 시험을 낸다고. 시장에 갔더니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더라. 무슨 시장이야? 효율적 시장. 아니, 배추 사러 갔더니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더라. 거미집 모형이야. 거미집 모형. 아니, 주택시장을 돌아다녀 봤더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 주거분리현상. 그 사람들은 주택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더라. 주택여가 주택순환현상. 자, 그래서 노후화되어 가격이 하락한 고소득 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합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니까 하향여가예요. 그 하향여가는 왜 나타납니까? 그 수요가 증가한 때야.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물려받겠죠. 주택이 필요해졌을 때.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때 하향여가가 나타나니까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면 어떤 생각을 한다,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물건을 사려고 하네. 수요의 증가는 물건을 뭔가 사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는 이때다. 이때 돈 벌어야겠구나 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난다. 그리고 주거입지의 변화를 봤더니 어떤 현상? 침입천이. 이 침입천이는 어디서 쓰는 용어야? 생태계를 분석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모형, 생태학적 분석, 침입, 경쟁, 천이. 이 표현이 여기도 있잖아. 아무튼 이거는 아주 단골이야. 그냥 수고야. 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라는 현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침입은 뭐다? 이사라 그랬어. 사람들의 이사. 자, 그 다음에 상향여가. 상향여가는 고소득층이 물려받는 거고, 항상 원인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이 수선 재개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래야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 순환 현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항상 어디서 틀려갖고 옵니까? 맨날 두 개야. 맨날 두 개. 자, 봐. 하향여가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물려받는 거야. 돈 주고 물려받아? 그냥 공짜로 물려받아? 돈 주고 물려받는 거잖아. 우리가 사는 거잖아. 정확히는 우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거잖아. 그럼 기존 주택을 왜 매입합니까? 그러면 주택이 필요하니까 매입했겠지. 그걸 우리는 주택의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하향여가는 항상 주어가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저가라는 요 표현이 꼭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소득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하고 그때 주택을 물려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바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야, 수요가 는다. 공급을 늘려야겠구나. 그래야 돈을 벌지. 그래서 저가 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느는 거라고. 수요가 늘고 자연스럽게 주택의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주거입지는 항상 침입과 천이라는 현상으로 변하게 되겠는다. 수가.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주의하자라는 요거죠. 요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이게 지금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을 분석하라는 건데 항상 이런 패턴을 줘.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잘 봐. 상향과 하향여가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물려받아. 하향여가야.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다시 유입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가격의 변화만 보면 돼.
주택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량으로 인한 가치 상승보다 큽니다.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타당성이 없으니까. 계량을 하지 않으면 주택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 가치 상승이 크대. 그러면 재개발해야죠. 재개발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론에는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어. 이거 근데 나오면 그냥 땡큐 하는 계산 문제라고 했죠. 나오면 땡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은 그냥 공식을 암기합시다. 항상 금액의 차이를 찾아. 금액의 차이. 그리고 뭘 곱한다?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찾고 요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이 정보가 항상 언제 정보라는 거야? 미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야. 미래 상황. 여기는 2년 후 개발이 나타납니다. 2년 후 개발 정보지. 그러니까 이 정보는 2년 후의 개발 정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뭘로 해달라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가 편법이야. 금액의 차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곱하는 게 이게 정보 가치야. 그래서 정보 가치 찾아보자고. 여기 봐봐. 12억 1천만 원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12억 1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400만 원. 우리 실제 기출이야. 빼봐. 잘 안 되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12억 1천만 원이니까 12억 1천 천자 떼고 빼기 4억 8,400만 원. 그러면 4억 8,400만 원 떼고 이게 금액의 차이야. 그리고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 개발될 가능성이 45%니까 55%, 0.55, 55%. 이게 정보의 가치야. 몇 년 뒤, 2년 뒤. 이거 현재 가치 하면 됩니다. 연 10%잖아. 연 1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연이야, 연. 100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 후에는 시작부터 이게 걸리네. 1년 후에는 110원. 그러면 1원이면 얼마야? 1.1이지. 그러니까 미래로 가게 되면 1.1배야. 그러니까 요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 나누기 1.1이지. 근데 2년이니까 2번 할인해 줘야 되니까 나누기 1.1을 2번 해줘야죠. 2번. 여기서 왜 이렇게 자주 하지? 이럴 때 좀 쉬어, 숨 좀. 자, 이게 이제 초벌구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초벌구했잖아.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봐, 이제. 자, 문제 딱 한 번만 읽어보자고. 자,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이게 2년 후의 정보야, 2년 후.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이게 2년 후 정보 가치를 찾고 이걸 현재 가치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좀 읽으면 재밌어. 자, 대형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어. 이 토지 누구 거야? 이 토지. 내 거라고 해. 내 토지야. 내 토지. 근데 2년 후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 같대. 땡큐지. 땡큐.
근데 미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한 45%야. 이게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2년 후에 마트가 들어와. 마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내 토지 가격이 올라 안 올라? 확 오르겠지. 12억까지 오른다는 거야. 근데 애석하게 개발되지 않으면 그대로 4억으로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이 두 금액의 차이를 찾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곱하고 연 10%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면 나누기 1.1을 2번 해줘야 되지. 2번. 자, 요거 문제 한번 풀게. 자, 67페이지 한번 봐봐. 자, 5번, 6번 있죠? 5번, 6번 다 체크해. 그리고 저는 5번을 하나 합시다. 6번이 익힘장에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저는 5번, 6번 체크하고 5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게 그냥 땡큐인 이유가 있어. 정보의 현재 가치야. 그럼 뭐부터 찾냐? 야, 1년 후 정보구나. 현재 가치를 한 번만 할인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금액의 차이만 찾아. 금액의 차이만. 8억 8천, 6억 6천 이렇게 돼 있잖아. 8억 8천, 6억 6천. 그러면 8억 8천, 6억 6천. 천자로 떼고. 자, 그리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 40%겠죠. 0.4. 이게 정보 가치야. 그럼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1년 후니까 1년만 할인해 주면 돼. 10%죠. 항상 10%야. 항상 10%. 그러니까 나누기 1.1. 딱 요것만 계산하면 8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8천만 원. 이거 효자야. 애 나오면 효자. 문제도 안 바뀌어. 금액만 바뀌어. 금액만. 그래서 이거 나오면 땡큐니까 준비해 놔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장론이 끝나. 다시 정리 한번 해. 자, 우리는 뭘 목격합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이런 현상을 목격했어. 이게 효율적 시장. 자, 배추를 사러 농산물 시장에 갔더니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때가 있어. 거미집 뭐요. 그리고 주택 시장을 돌아다녀 봤더니 주택 시장이 고소득과 저소득의 주거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거 분리.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택, 즉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 상황이지. 자신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 주택이 필요해지면 항상 기존의 주택을 물려받는 것으로 해결하더라. 주택 순환, 주택 여가 현상. 그리고 정보의 현재 가치 정도.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정책론이야. 정책론. 자, 정책론에 가면 항상 시작이 시장 실패야. 왜 그래요? 정부는 시장이 작살나면 이게 시장 실패야. 시장이 작살나면 시장에 개입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이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시장이 절단나서. 근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겠어. 시장이 실패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항상 뭐 떠오른다? 공공재, 외부효과. 외부효과, 공공재. 외부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요 세 개는 그냥 단골이에요. 항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나오면 무조건 시장 실패.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제. 얘는 그냥 시장을 실패시킬 것 같고. 그래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자, 그 다음에 정책의 구분 매년 나오죠. 항상 우리는 뭘 암기한다? 간접의 대표적인 주자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거 무조건 세트 메뉴야. 가장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주택 요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유인하는 책이야. 유인하는 책.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보조 지원이죠. 야, 보조금 줄 테니까 저 일 좀 해. 예? 보조금 줄 테니까 저것 좀 해. 이런 게 유인책이라고. 근데 이 간접 개입 방식에서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요놈이라고. 주택 시장의 강력한 유인책. LTV, DTI, 무슨 규제? 대출 규제. LTV, DTI 등 대출 규제. 이게 대표적인 유인책. 자, 정부가 LTV, DTI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론에서는 뭐라고 본 적 있어? LTV, DTI가 올라? 대출을 많이 해주네. 그럼 뭐 하라는 뜻이야?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 이 사람아, 이런 뜻이, 이런 유인책이라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가격 공시제도. 자, 가격 공시제도에서 이 가격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가격을 공시하는 이유는 정보를 지원해 준다고. 자, 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두 문자 있었지, 4개. 지1국가. 기억나? 지1국가. 지가 뭐야?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게 지가 정보야.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보 제공, 정보를 지원하는 책이야. 이 4가지 꼭 먼저 기억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암기야. 이거밖에 없어. 직접은. 자,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댄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은수선, 토지 은행, 토지 수용, 토지 선매, 은수선은 비싸 안 비싸? 은은. 그러니까 은수선은 네가 직접 해라 이거지. 금은 전문가에게, 은은 네가 직접. 그리고 다양한 공적 개발, 이건 누가 봐도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잖아. 공적인 개발은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통해서 직접 개발하는 거죠, 정부가. 이게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대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정부의 이건 그냥 암기야. 은수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2개만 딱 연상하면 나머지는 은수선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요 놈이 중요하다고. 요 놈이. 간접 개입 방식. 자, 간접 개입 방식 뭐라고?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정책이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접 유인책. 대출 규제야. LTV, DTI 등 대출 규제. 자, 그리고 가격 공시 제도.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요새는 추세가요.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 합쳐서 한 문제. 애석해. 옛날에는 임대주택에서 한 2개, 분양주택에서도 하나, 막 3개 나왔는데 요새는 추세가 주택정책으로 하나야. 임대주택, 분양주택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자,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하고 분양주택 정책 요새 종합 문제로 하나가 나오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물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진짜 중요한 게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분양주택정책 합쳐서 이 주택정책의 진짜 중요한 논점이 뭐야?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뭐시기?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야. 주택정책은 공급을 빠르게 못 늘려서 문제인 거지. 공급 증가가 해결책이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왜 해결이 돼요? 이걸 대답해줘야 내가 이해한 거지. 공급의 증가? 어디서 왔어? 공급의 증가.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 중에 3번째잖아.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공증, 기분 하락,
거래량은 증가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공급 증가. 근데 공급 증가.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두 개가 있지. 그게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같은 직접 개입 방식이면서 정부가 가장 쉽게 하는 정책이라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이 말은 임대료를 낮춰라 이거지. 우리가 언제 봤어요? 최근에 기름값 정부가 휘발유 규제 있잖아. 그러니까 2,000원에서 안 넘어가고 있었잖아. 다시 기름값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딱 규제해. 대부분 낮게 규제하겠어, 높게 규제하겠어?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임차인 또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겠지. 분양가를 낮게 규제하고. 그러면 임대사업자와 공급자는 뭐라고 한마디 한다? 나 더러워서 사업 못하겠습니다. 이게 공급 감소라고.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나머지는 공급 증가지. 공급 증가.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쉴 거야. 임대주택 정책 3종 세트, 분양주택 정책 2종 세트를 말해주세요. 임대주택 3종 세트.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선분양. 이렇게.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는 놈은 딱 두 놈.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딱 들어와야지. 그래야 5분이면 쑥 보는 거지. 자, 10분 쉬겠습니다.